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네. 타인의 물건, 뭐 그 물건에 관련된 채권,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파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제보경. 제가 오늘 유치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중요한 것은 일단 저희는 법조인들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는 일단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밀접해서 말씀을 드리다기보다는 실제 경매 사건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 같은 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쉽지 않을까. 일단은 유치권이라는 게 신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이 유치권이 과연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질문 주신 사례는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성사되기가 어렵죠. 네, 일단 특히 상가 인테리어 비용은 아무래도 임차인들이 많이 주장을 하실 텐데 뭐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게 사실상 푼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은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임차인 측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치권은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건물의 공사대금, 가장 대표적이죠. 건물의 공사대금이고 두 번째가 조금 난해한데 흔히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그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 이걸 이제 어려운데요? 어렵죠. 임차인이 주장할 때 내가 이만큼 건물의 가치를 올렸잖아. 이건 주관적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누가 봐도 이 건물의 가치는 임차인이 올렸어.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정받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판례도 있는데요. 제가 판례를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건물의 명도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큰 글씨만 보시면 뭐 신발장, 다용도 공사, 칸막이 철거비, 칸막이 공사비, 주방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유익비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간판에 엄청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건물 외벽에 붙이는 간판 말고도 예를 들면 일반 국도에 뭐 이제 도로 근처 해갖고 막 큰 돌 해가지고 막 간판 세워놓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제가 조금 과거의 사례기는 한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방금 예시 드렸던 것처럼 그 지방 국도였어요. 지방 국도인데 손만둣국집이었습니다. 근데 도로에서 접하고 있지 않은 땅, 쉽게 말해서 우리 맹지라고 하죠. 맹지에서 이제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었는데 이 도로에서 이 건물까지 가는 길이 현황상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황상 도로로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닦아졌고 임차인이 그거를 거기서 수년째 장사를 하다 보니까 허가를 요청을 하게 됐던 거죠. 여기를 도로로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도로에 허가권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인정이 된 거죠. 그 길이. 그렇게 됐더니 맹지였던 땅이 이제 도로가 연결된 땅이 되니까 그냥 말 그대로 대지가 되잖아요. 그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유익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근데 이제 흔히 이제 말씀하셨던 구분상가의 케이스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에 어마어마한 하자가 있어갖고 뭐 예를 들면 바닥이 정말 엉망이어서 바닥 공사를 진짜 대보수를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침수 피해가 있는데 그건 진짜 대보수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소폭 인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 외의 것들, 특히 실내 인테리어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 만약에 그 인테리어에 보석이 막 1억짜리가 막 박혀 있고 작품이 막 거기 막 2억짜리가 박혀 있고 이러면은 그러면 가능할까요? 법으로? 이게 이제 입장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임대인의 입장에 드신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실 거예요. 누가 그렇게 1억짜리 박으래요? 그렇죠. 특히 요즘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임대차 거래를 하실 때 약정사항에 그걸 꼭 넣으시잖아요. 원상 회복에 대한 의무를 임차인한테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유익비 부분을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사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원래 유치권은 말소 기준 권리에 뭐 접촉이 되는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누가 낙찰을 받던 뭐 얼마의 배당을 받든 계속 살아있는 권리가 되거든요. 근데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면 자기 목 돌려주세요. 그러고서 경매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사실 이것도 이제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려면 일단 두 가지 경매 이제 성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잖아요. 네네. 유치권을 목적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면 네네. 임의경매가 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할 때. 근데 만약에 내가 유치권을 확보를 해서 소송을 걸어요. 내 돈 내놔, 내 돈 돌려줘, 네. 언제까지 돌려줘, 이자까지 쳐줘 라는 소송을 걸었을 때는 강제경매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내가 유치권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는 그냥 이 유치권만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때는 임의경매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경매를 넣기 전에 일단 싸우는 거죠. 내 돈 돌려줘. 안 줬잖아. 재판을 통해서. 그렇죠. 일단은 뭐 민사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판결문을 취득을 해서 그걸 갖고 또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강제경매가 돼버려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임의경매로 접수가 됐을 때는 형식적 경매라고 좀 포괄이 됩니다. 형식적인 경매다. 근데 강제경매라고 갖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실질적 경매라고 명명이 돼요. 어려운데요. 그렇죠. 형식적 경매와 실질적 경매.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형식적 경매는 내 돈을 돌려줘라는 목적보다는 내 권리 때문에 싸우는 경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실질적 경매는 정말 내 돈 때문에 싸우는 채권이 있잖아요. 그 채권 때문에 경매를 넣은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건 진짜 경매? 뭐 말하자면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치권으로 인해서 신청한 임의경매일 때는 소멸이 됩니다. 임의경매로 신청을 했을 때는. 근데 내가 소송을 먼저 걸어서 강제경매로 신청이 됐을 때는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런 뭐 이유가 딱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적 경매냐 형식적 경매냐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형식적 경매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런 유치권 말고도 흔히 뭐 이제 가족 형제끼리 하는 재산 분할 싸움 혹은 뭐 부부가 이혼을 해서 뭐 공유 뭐 재산 분할 소송을 한다라든가 이럴 때는 형식적 경매라고 명명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동산이 형한테 돈을 빌려서 제가 안 갚아서 동산이 형이 저한테 경매를 거신다. 그럼 저한테 소송 거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경매는 이제 실질적 경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쉬운데요. 문제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조금 문제를 틀어서 예시를 한번 내보면요. 부동산 경매 중에 이제 중복 경매라고 있잖아요. 들어봤어요. 그렇죠. 보통 하나의 물건지에 여러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는 케이스를 보통 중복 경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유치권자가 먼저 임의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식적 경매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나중에 채권자 혹은 이제 보통 은행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근저당 같은 걸로 채권자가 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두 건의 경매가 신청이 됐죠. 일단 유치권자도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밑에 있는 채권자 이제 은행이라고 예시를 들었을 때 은행도 임의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과연 이 유치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또 전혀 다른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자만 단독으로 신청을 했을 때와 그 다른 채권자들이 신청했을 때도 또 다른 케이스. 경우의 수가 또 많네요.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일단 뭐 저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법조인은 아니니까 일단 사례로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유치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는 형식적 경매죠. 네, 실질적 경매가 아니라. 근데 지금 채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는 실질적 경매입니다. 그렇죠. 내 돈 돌려줘. 근저당으로 빌려줬던 내 대출금 돌려줘. 라고 신청한 거니까. 자, 이렇게 신청됐을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는 일단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정지? 네, 정지 상태. 완전 끝나는 취하나 취소는 아니고요. 일단 진행을 잠시 멈추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 경매를 먼저 진행을 시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치면 유치권자가 먼저 이미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소멸될 수 있었던 유치권이었는데 채권자가 실질적 경매로 다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유치권이 살아있게 됩니다.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흔히 이제 수업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많이 판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의 경제와 경제 경매군 사실 뭐 그게 왜 중요해? 경매지. 낙찰만 받으면 되지. 근데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내는군요. 네네. 네. 아이고.
사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마 유치권 성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계약금 먼저 내고 네. 뭐 중도금 정도 내고 네. 아직 잔금 못 치렀는데 네. 경매 들어간 거죠. 뭐 일반적인 이제 주거용 부동산도 그렇고 상업용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아직 입주도 못 했는데 경매가 들어가 버렸다. 이런 경우가 사실상 있거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시겠지만 네네. 이거 역시도 답변 먼저 드리자면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는데 일단 유치권이 어렵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매번 문의든 뭐 상담이든 할 때마다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은 크게 유치권은 4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타인의 재산이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사실상 이거는 내 재산에 내가 유치권 신청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일단 타인의 재산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타인의 재산에 연관된 채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채권이 아직 변제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제기라 하면 뭐 예를 들면 언제까지 돈을 상환하기로 했으면 그 약정된 기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간접점유는 또 뭐예요? 간접점유도 그렇죠. 이거는 또 얘기하면 저희 또 한 편 더 나와야 돼요. 돈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말 그대로 직접적 점유가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점유를 할 수는 없는데 건물주와 합의하에 뭐 임차를 둔다라든가 뭐 다른 명목으로 좀 활용을 한다든가 할 때는 본인이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간접적 점유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게 또 있군요. 하지만 이것도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불법 점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또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치권 하면은 요 크게 4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고 그 타인의 물건에서 나온 채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채권이 변제기 내에 있어야 되고 그 물건 안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점유를 하고 있어야 유치권을 성사시킬 수 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대지에 뭐 호텔 같은 걸 지으려고 골조공사를 하고 있다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아직 건물의 형태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철근 정도 올라가는 정도, 뭐 좀 그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던 시행사 혹은 뭐 이제 건설사가 되겠죠. 이런 쪽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겁니다. 아직 공사는 다 끝내지도 못했고 돈도 다 못 받았고 이러니까 분명히 자기 권리를 좀 주장을 하겠죠. 이랬을 경우 이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골조를 올리던 시행사의 유치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토지 위에 건물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토지가 경매로 나왔단 말이죠. 이 건물의 공사 비용은 토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4가지 타인의 물건, 뭐 그 물건에 관련된 채권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파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